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 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한뉴스5로 시작합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장안평역 근처 한 마트. 흔한 동네 마트처럼 보이지만 실속파 중국인 배낭여행객들이 수십 명씩 몰려오는 관광 명소입니다. 입구에는 환영합니다라고 쓴 중국어 현수막이 걸려있을 정도입니다. 便宜啊，买饮料啊、水果啦，还有食品啊，带回去家乡带回我的国家去送礼物了。 밀려드는 중국 배낭객을 위해 중국인 직원까지 채용했습니다. 관광지와는 거리가 먼 서울의 이 고깃집도 한류 스타 이영애 씨가 한 방송에서 소개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我们是从网上在看，然后朋友在介绍，对，就来这里了，很好吃哦。 김포공항과 연결되는 지하철 5호선역 주변에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저렴한 숙소들이 늘어나면서 주변 상점까지 덩달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소수 부유층 위주였던 1세대, 저렴한 단체 여행 중심의 2세대를 지나 개별 여행을 선호하는 젊은 3세대 유커들이 늘어나면서 관광 풍경도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남산이나 명동 같은 유명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중국인들이 모세혈관처럼 지역 곳곳에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배낭여행을 온 개별 관광객 수가 약 58%, 단체 관광객 수가 훨씬 많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중국 국경절을 맞아 약 21만 명의 유커가 몰려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물밀듯 밀려오는 중국인 관광객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남산 밑에 골목마다 중국 관광객을 맞는 게스트하우스가 이렇게 즐비한데요. 경찰과 함께 그 실태를 점검해왔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는 주차장을 막고 카펫을 깔아 테라스로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 손님이 차를 끌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렇게 얘기 안 하죠. 안 쓰는 데가 어디죠? 울타리를 치우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고 항변합니다. 다 열 수 있게끔 다 만든 거예요. 싹 다. 나 모르겠다 나는 내 상식으로 모르겠어. 또 다른 곳은 아예 주차장에 식당을 차려놨습니다. 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선이 식탁 아래 버젓이 그어져 있습니다. 제가 다른 용도로 다른 집처럼 방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밥을 어디서 먹습니까? 저는 제 공간을 제가 할애를 한 거라고요. 주차장으로 허가된 곳이 과연 위생이 제대로 되어 있을지도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바가지 요금이나 비양심적인 행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며칠 전에 중국인 관광객이 5만 원권을 만 원권으로 잘못 알고 낸 요금을 그대로 받아 달아난 택시기사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然后他没有，然后他就假装数了一下，数完了以后放到副驾驶上，然后跟我说那个8万。 한국을 재방문했다고 응답한 중국인 관광객의 비율은 2011년 14.8%에서 지난해 11.6%로 뚝 떨어졌습니다. 신세대 유커들을 단순한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한국을 찾은 고마운 손님으로 바라보는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동아일보 권호혁입니다. 서울의 한 호텔. 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가 접속한 곳은 국내 한 홈쇼핑 업체가 이달 초 선보인 중국인 전용 앱. 물건은 주문한 다음 날 머물고 있는 숙소로 배달됩니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이 크게 늘면서 홈쇼핑 업체가 중국 소비자 공략을 위해 만든 겁니다. 玩了一天了，非常累。有的这个软件呢，把这个我们买的这个大量的物品都送到酒店，我们非常棒，非常开心。这个软件非常好。 최근 TV 홈쇼핑 매출이 주춤하면서 국내 홈쇼핑 업체들이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한 업체도 애플워치로 쇼핑을 할 수 있는 앱을 국내보다 중국에 먼저 선보였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역직구 시장을 노린 겁니다. 중국의 역직구 시장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및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앱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런칭을 하였습니다. 홈쇼핑 업계가 유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김성모입니다.
지난 25일 주민들에게 월 생활비 100%의 보너스 지급을 발표한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70돌을 맞으며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근로자들 연금, 보조금, 장학금을 받는 모든 대상들에게 월 기준 생활비의 100%에 해당한 특별 상금을 수여한다. 북한이 기념일에 현금을 나눠준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민심 달래기 궁녀 지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북한이 지난 8월 당창건 70주년 행사 건설 사업과 열병식 지원 명목으로 가구당 약 7,500원을 강제 징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반 북한 노동자 월급의 2배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빵 2개를 빼앗은 뒤 여론이 좋지 않자 뒤늦게 빵 1개를 주며 생색을 낸 겁니다. 북한은 이 밖에도 수해 복구 명목으로 주민 1인당 2,600원을 걷거나 작업용 장갑 등 현물 공출도 할당해 바닥까지 딱딱 긁어가고 있습니다. 또 일본 조총련의 행사 참가자를 모집하며 1인당 296만 원의 참가비를 책정한 데 이어 별도의 통행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70주년 행사와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에 주민 1년치 식량을 살 수 있는 8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북한 현지에선 사상 최대 빚잔치란 자조가 퍼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음악 시간, 동요 부르기가 한창입니다. 학생들에게 대중음악과 동요 가운데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아이돌이요. 딱히 그렇게 큰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동요는 솔직히 평소에 많이 부르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동요를 부르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창작 동요는 오히려 늘고 있어 현재 3만 2천여 곡이 저작권협회에 등록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유명 연예인이 랩 동요 새똥구리를 발표했고 많은 창작 동요가 경쾌하고 빠른 리듬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기존 방송사의 동요 프로그램이 줄어들고 아이돌 가수의 노래는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점이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아이들이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또 많이 듣는 그런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되어 있잖아요. 동요 대신 어른들 노래가 아이들 사이에 파고들면서 동심이 때묻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연아입니다. 네, 아침경제 골든타임 오늘 박상헌 공감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강훈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 아닌가 봅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만 속빈 강령이란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이유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코리안 블랙 프라이데이가 오늘부터 2주 동안 10월 1일부터 14일 동안에 펼쳐지게 되는데요. 실은 전초전격으로 하루 이틀 전부터 실은 코리안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이 기대한 만큼 이번에 나왔던 파격 세일, 그다음 물품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가지고 하나씩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지금 표에 나오고 있었죠. 이 할인폭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가령 할인폭 자체가 그닥 크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몸에 바르는 이제 한정, 이제 세타 땡이라는 제품인데, 실은 이게 할인폭으로만 보면 50% 상당히 대단하고 아마도 소비자들이 많이 몰렸던 것 같은데 거의 오픈 직후부터 솔드아웃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물품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이번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편의점에서 나오는 이제 할인 얘기들인데, 실은 이번에 27,000개 업체 중에서도 편의점이 많이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에서도 뭐 50%, 60% 세일을 한다 얘기를 나왔는데, 물건값 자체가 실은 한 1,3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서 세일폭만 적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번에는 이제 명품에 대한 세일인데요. 이 셀린느 가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50%,
상당히 세일폭만 보면은 구미가 당기는데 이 역시도 이 사이트가 오픈한 즉시부터 솔드아웃이 돼서 일부 소비자들은 이게 뭐냐, 소위 말해서 우리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만 파격 세일이라고 하는데 물건도 없어서 편법 세일, 재고 정리 세일 아니냐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좀 그런 느낌도 많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실은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니까 백화점들이 어떤 물건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많이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상황으로만 보면은 일단 역시는 편법 세일이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구매가 높은 맛배기 상품들을 먼저 내놓고선 나머지 물품들은 솔드아웃 됐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이제 재고 세일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큰데요. 3년 전, 4년 전, 심지어는 5년 전 상품을 내놓으면서 여기에다 80% 할인폭을 붙이는 이런 식의 이 재고 세일로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가 큰 겁니다. 네, 실제 최대 할인폭이 50%라고 하는데 50% 할인되는 품목을 보니까 저가 상품들이 많고요. 네. 그럼 약간의 눈속임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가전상품, 굉장히 네. 고가의 가전상품도 TV나 50% 이하로 살 수가 있고 어떻습니까? 미국하고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오리지널 블랙 프라이데이죠. 와 코리안 블랙 프라이데이의 차이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은 전적으로 사적 주도의 행사입니다. 즉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유통업자, 제조업자, 소비자들만의 하나의 일종의 세일 축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코리안 블랙 프라이데이는 이제 관주도 행사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를 하게 되면서 일정 부분 이 사적 영역의 분위기를 깨고 있기 때문에 이 관주도 행사에 한계가 있다, 이런 점을 들 수가 있고, 두 번째 요인이 가장 큰데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실은 유통업자가 세일 품목을 내놓는 게 아니라 이 제조업자가 세일 품목을 내놓는 겁니다. 즉 어떤 방식이냐면은 이 가령 미국의 백화점들은 실은 우리나라처럼 입점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가전제품 같은 것들을 백화점들이 아예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유통업체가 재고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텔레비전도 80%, 90%의 세일이 나오는 건데, 우리 한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는 실은 유통업체가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납품하는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굳이 자기네가 출혈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리안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실은 제조업체가 전혀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은 좋은 2, 3년 된 물품을 70%, 80%에 할인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즐기겠다, 기억해야 할 꿀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이번 행사가 2주 동안 진행되는데요. 처음 3일, 4일 내에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일정 기간 후에 지나면은 40%, 50%, 80%, 마지막에는 90%처럼 이 할인폭이 커지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요. 이 특정 물품이 2주 동안에 소진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살펴봤듯이 좋은 물건들은 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소진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무조건 빨리 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곧 인터넷, 온라인 할인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가족끼리 가서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으로 옷 같은 걸 입어보고 가방이나 물품 같은 걸 확인한 다음에 그 상품 번호를 정확히 구입하거나 메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시작될 온라인 세일이 시작됐을 때 바로 지체하지 말고 구입하는, 일종의 이번 오프라인 행사를 하나의 시범 입어보거나 사용해보는 그런 걸로 활용해보는 것도 이번 코리안 블랙 프라이데이의 좋은 행사의 조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적은 비용으로 이국적인 낭만을 즐기고 싶은 분들, 이 정보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바로 서울 시내를 도는 타이거버스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해서 오늘 타이거버스 이용 방법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서울 속 작은 여행 타이거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가보는 외국의 낯선 도시에서 빨간 2층 버스를 타고 시내를 구경하는 낭만적인 상상 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상상은 해봤지만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서 포기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서울 시티 투어 버스, 일명 타이거버스를 이용하면 서울 시내에서 바로 그 낭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타이거버스는 1일 이용권을 구입하면 광화문과 동대문을 기점으로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옛 궁궐과 남산, 청와대, 인사동을 거쳐 쇼핑 명소인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까지 돌며 무제한 승하차를 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정류장에서 하차해서 관광을 한 후 다음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여정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 전차 형태의 아메리칸 클래식 트롤리 버스, 유럽식 2층 버스인 서울 파노라마 버스, 그리고 지붕이 없는 2층 오픈 버스, 이 세 종류의 버스가 25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고 하니까요. 건강이 좋지 않아 멀리 여행을 떠나기 어려운 부모님과 함께 서울에서 여행 기분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걸로 벌어봐야 얼마나 벌까 싶지만 30년 동안 그걸로 모은 돈이 무려 16억 원에 달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중 12억 원을 인출한 뒤 사라졌는데요. 같이 구걸했던 아내, 사라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정리해드립니다. 30년 동안 구걸로만 16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1년에 5천만 원입니다. 일주일에 100만 원인 것이죠.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일주일에 한 200만 원 정도를 구걸로 번 겁니다. 어쨌든 30년 동안 구걸로만 생활했던 부부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두 분 다 시각장애인입니다. 남편과 아내. 자, 이 두 사람 76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슬하에 4난 3년을 뒀었고, 시각장애인 부부가 30년 동안 구걸로 모은 재산은 약 1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현금 재산이 15억이고요. 대출금을 포함한 강남 소재 아파트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 그동안 다툼이 많았다고 합니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도 있었고 아이들까지 구걸에 동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남편과 아내 다툼이 잦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2010년에 현금 12억을 인출해서 가출하게 됩니다. 결국 3년 이상 소재가 불명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국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서 공시송달로 인한 이혼 판결 확정이 됐는데 부인 위자료 3천만 원과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50%의 재산 분할 인정을 받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에 승소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남편의 소재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30년 동안 16억을 벌 수 있었을까요? 노력하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행방불명되고 두 부부는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고 그 두 부부의 생활의 끝은 현재까지는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의 사건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놀랍습니다. 구걸을 통해서 16억을 번다. 또 대출금이 물론 껴있긴 하지만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겁니까? 해외에도 이런 사례들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해외 토픽을 좀 찾아보니까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사우디 아라비아의 100살 됐던 노숙자 할머니, 이름은 이제 에이샤인데요. 이 에이샤 할머니 같은 경우에 사망 후에 재산을 확인해 봤더니 거의 8억, 9억에 상당하는 재산이 확인됐었더라. 또 이제 구걸을 하기 때문에 금화 같은 것들, 사우디에 또 왕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화들도 상당히 확인이 됐더라. 주택을 4채나 보유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이 이제 부동산 부분이었는데요. 주택을 4채를 갖고 있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할머니가 있었고, 중국으로 가보면은 실은 이 구걸로 부자가 된 사례들이 그러니까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가 있는데, 꽤 많다는 대표적인 거죠. 할아버지가 이제 장수성 출신의 한 노인이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위안, 원화로는 지금 한 150만 원에서 170만 원 사이인데, 달달이 집에 송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저런 식으로 이제 구걸을 끝나고 나면 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게 다 돈입니까, 지금? 예. 그래서 저 돈을 이제 매일매일 세야 되니까 알바를 기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 주로 행인들한테 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행인에게 세워주면은 매일 팁을 줬더라. 그래서 이제 장수성의 저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걸로 일가를 이룬 그런 건데, 참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이런 사례가 나와서 좀 실수를 금할 수가 없네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루에요. 제가 계산하면 한 30만 원씩 하셔야 돼요. 하루에? 왜냐면 지금 30년 동안 16억이 내 손에 남은 거니까 생활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추 계산해볼 때는 하루에 한 30만 원 정도 해야 애들 교육시키고 먹고 자고 해야 16억이 나오거든요, 산술적으로. 근데 하루에 30만 원을 구걸을 해서 번다는 게
뭐 아껴 써서 한 20만 원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되게 이제 보면은 구걸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돈 들 때 뭐 많이 들면 1,000원이거든요. 10,000원짜리 주시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그럼요. 그동안 구걸로 많은 돈을 모았는데 네. 결국 이렇게 끝이 안 좋게 된 이유는 결국은 그 자녀들. 네. 그동안은 사남 삼녀 되는 자녀들까지 네. 구걸에 동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자녀들이 장성을 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완력이 하니까 통하지 않자. 그때 이제 남편이 가출을 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아동 학대에도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아동학대 맞죠. 그러니까 네. 아동복지법에 가면은 구걸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남 삼녀라다는 재산을 데리고 시각장애인 부부가 아이들까지 데리고 구걸하게 되니까 사람들한테 동정심도 얻었을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좀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혼인생활 중에서도 부인이 계속 항의를 했던 것 같아요. 왜 애들까지 동원을 시키냐. 우리나 이렇게 하지. 엄마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 이제 폭행과 폭행을 가하면서 구걸을 해왔던 거고. 근데 자식들이 크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 그렇죠. 남편이 네. 이놈들이 커서 말도 안 듣고 내가 이제 때려도 완력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12억을 인출해가지고 싹 사라진 겁니다. 어차피 네. 모든 재산이 남편 명으로 돼 있었거든요. 아내 최 씨의 재산은 일단 영원이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법원이 반씩 재산을 나눠라라고 한 건데 남편이 지금 사라진 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혼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이혼 사유가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10년에 가출해서 지금 15년이니까 한 4, 5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이 이걸 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한 것이죠. 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 그다음에 재산에 대해서 한 반 정도를 청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은 남편이 법원에 출석해가지고 이게 진짜 이 두 사람이 구걸해서 번 돈인지 아니면 뭐 부동산이 올라서 그런 건지 뭐 하다못해 상속받은 건지 따져봐야 되는데 남편은 지금 전혀 생사불명이고 어떻게 보면은 연락이 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공시송달이라는 간편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한 거고. 관보에 게시를 한 그렇죠. 거죠? 남편이 왜냐면 주소도 불명이고 생사불명이니까 관보에다 게시를 해서 네.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한 거고 부인의 청구를 다 받아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장단체 IS에 가담했던 한국인 김군이 공습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월, 그러니까 9개월 전 처음 실종 사실이 알려졌을 때 그야말로 충격 아니었습니까?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황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2014년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IS 검색해가지고 SNS 통해서 IS가 연결됐다라는 것이 추정이고요. 결국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건 2015년 1월이죠. 네. 이 학생이 나는 IS로 갑니다라는 쪽지를 남기고 터키로 출국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당국에 수사를 해보니까 2014년부터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IS와 많은 접촉이 있었다. 이런 것이 밝혀진 것이고 결국 처음에는 이가 IS로 해서 납치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수사 결과 이 군이 자발적으로 IS로 이제 걸어 들어간 걸로 이렇게 판명이 됐었고 그동안 국정원에서 소재를 파악하고 데려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했던 것 같은데 불발로 끝쳤죠. 왜냐하면 IS 자체의 어떤 소재 파악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것이 납치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국내법상 강제로 송환할 수 있는 방법도 없던 것이죠. 네. 예, 일단 김군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아직 정확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김군의 가족이 아직 네. 한국에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이제 9월 23일경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연합군과 요르단 연합군이 이제 시리아 북부 지역을 공습을 했는데 그 북부 지역에 어떤 부대가 있냐면은 이제 IS의 외국인 네. 부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아랍인 부대죠. 그렇죠. 비아랍인 부대. 왜냐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통영어 언어의 문제가 있어서 따로 외국인들만 모아놓은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가 200명 정도 됩니다. 200여 명 정도 되고요. 네. 가장 많은 게 역시 유럽인들이었습니다. 네. 프랑스인들이 많이 있고 중국인 또 아시아계 여기에 아마 김군도 배치가 돼 있을 것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연합군과 요르단 연합군의 폭격 당시에 외국인 부대가 거의 전멸했다는 이제 소식 첩보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예. 그 이후로 참으로 공교롭게도 국정원이 아마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제 휴민트 방식, 그러니까 정보원의 정보원, 국정원의 중동정보원이 또 정보원으로 따라가는 방법으로 김군과 소통을 했는데 그 공습 이후에 아마도 이 연락이 더 이상의 끊겼다. 김군 간의 연락이 끊겼고 들어오는 첩보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외국인 부대들, 그러니까 비아랍인 부대가 이 전사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좀 조심스럽게 이제 10월 초에 국정원에서도 이제 뭐 의도적이는 아니지만 비자발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한 언론사의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김군이 IS에 가담을 한 후에도 친동생과는 종종 휴대폰 네.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IS 상부에 이 휴대폰 메시지를 보낸 게 들켜서 나중에는 휴대폰을 압수당했다고 하는데 IS에 가담한 이후에 심경의 변화가
다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실까요? 그렇죠. 네, 1월 7일 날은 내 나라를 떠나고 싶다. 저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IS의 가담 후에는 영어로 주고받은 메시지 안에 regret이라는 후회한다, 한국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메시지가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후회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여기서야 뭐 여기가 워낙 뭐 생활이 뭐 좀 팍팍하고 나름대로 고민이 있으니까 IS를 동경해서 갔다고 하더라도 가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후회한다고 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또 우리 정부의 국정원에 저 좀 구해주세요라고 해도 국정원에 들어가서 구해올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미군도 못 들어가는데 국정원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결국은 그 본인의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런 참 어떻게 어처구니 없는 굉장히 좀 우울한 그런 일들이 네, 가장 가슴 아픈 건 역시 가족일 텐데요. 네. 어머니가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아직도 아들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 벨소리만 들려도 힘이 들고 견디기 힘들다. 어찌 계속해서 애타게 기다리며 살란 말인가. 만약에 죽음이 정확한 정보라면 정부가 아마 알려줄 것이다 라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유일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근거는 그 폭격 당시에 외국인 부대 사망자 80여 명이 있다는 거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만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연성은 있는 것은 맞는데 개연성은 아직 있는 거지 확인은 되지 않은 거고 확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습니까? 정부 당국이 앞으로 어떤 일을 좀 해야 될 걸로 보십니까? 그래서 중동 쪽은요, 이제 휴민트 방식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정보원이 직접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외관상의 문제도 있고 중동 쪽에 박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중동 정보원 또 다시 정보원의 이제 고리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계속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정보원도 뭐 사망했다 이런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외국인 부대 쪽에서 한국계 이제 김군에 대한 행방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휴민트 방식, 정보원 방식이기 때문에 뭐 생사를 확인한다든가 그때 이후에 다시 추가 연락까지는 이제 상당 기간의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정보원들이 다시 또 정부가 역으로 와서 국가정보원에 들어와야 되니까. 또 그래서 김군의 어머님도 계시고 가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기서 같이 하기보다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족들이 희망을 잃고 있지 않는 만큼 김군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천 방식을 둘러싸고 청와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경고장을 보낸 가운데 당청 간의 갈등 아주 치열하게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 대표 취임 이후 청와대의 충돌,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인데요. 어떻습니까? 이전 상황과 어떻게 다른 건지 훨씬 심각해 보이는데. 그렇죠. 뭐 이전하고 다른 게 이제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뭐 등등 있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공천권 문제인데 공천권을 김무성 대표 같으면 정치 생명을 걸고 일단 뭐 그게 오픈 프라이머리가 됐든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됐든 이른바 이제 권력자로부터 뺏어서 국민과 당원한테 공천권을 주겠다는 일관된 얘기고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은 정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안정, 레임덕 방지, 그다음에 퇴임 이후의 장치를 위해서 기본 일정 정도 전략 공천은 불가피하다. 공천 지분을 일정 정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두 지점이 이제 격하게 충돌하는데 이것은 뭐 양쪽 다 일단 물러설 수는 없는 부분이죠. 다만 이제 어떤 그 부분이 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 그러니까 19대 국회의 공천권을 누가 행사했냐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치력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실제로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친박이 공천을 다 했지 않습니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 당내 경선에서 친박이 다 패배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집권 후반기 레임덕을 방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이 정권의 핵심들은 심각하게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어찌됐든 지금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두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사태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김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벌써 세 번째 충돌입니다. 앞서 두 차례의 충돌, 개헌 본물 발언과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건이 터졌을 때 김 대표는 두 차례 모두 사과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이태리 아셀 매고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예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 불찰로 연말까지 개헌 논의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네, 저런 발언을 한 지가 딱 1년 전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김 대표가 어제 내놓은 입장, 이어서 들어보시죠. 대표님, 청와대 관계자 대해서 전화 기색을 전해주셨어요. 그건 내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사과하셨다는 얘기가 일부였습니다. 내가 사과했는지 물어보십시오. 전혀 없었어요. 네, 내가 사과했는지 물어봐라. 과거와 사뭇 다른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모욕은 오늘까지, 참는 건 오늘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어제였으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뭔가 김무성 대표 새로운 방식의 대응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지점은 김무성 대표도 좀 물러설 수는 없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치에서 공천은 다입니다. 사실은 그게 다고 국회의원들은 다음에 내가 또 되는 것이 다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뭐 적당하게 만약에 김무성 대표가 여기서도 뭐 적당히 얼버무려서 물러간다면 김무성 대표가 향후에 뭐 대권 도전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그 국민들의 신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칙과 원칙이 충돌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김무성 대표도 퇴로는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것 같고 예. 실제로 보면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두 번에 김무성 대표가 사과했던 건 첫 번째는 개헌론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실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건 정책의 사령탑으로서 청와대 조율을 잘 해야 되는데 조율을 잘 못해서 뭐 사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꾸 어긋난 소리가 나서 사실 질책성이 좀 있었던 네.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김무성 대표 입장에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만 이것은 당의 공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당이 적어도 당청이 수평적 관계이고 사실 분리돼 있다면 과거 총재 시절이라면 지금 이런 논리가 사실은 뭐 무난한 논리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분리돼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이것까지 내가 사과하거나 양보하면 안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이 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예. 김무성 최고위원회 불참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대신 주재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제는 최고위원 회의에 아침에 회의에서는 서청원 의원 등이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김무성 어떻습니까? 대표의 좀 말씀해 예. 주시죠. 네, 지금 말씀- 이렇게 최고위원회 불참한 거 굉장히 강력한 네. 그렇죠.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경량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어제 같은 상황에 일단은 그 준비위원회 TF팀을 꾸리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네, 의원총회에서.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저 TF팀에 누가 얼마나 배치됐는지 이런 것도 이제 힘겨루기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여당 내부에 새누리당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저렇게 김무성 대표가 개인 사유라고 하지만 저게 지금 아무도 개인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예. 강수를 둔 거라고 보여지고요. 취임 이후에는 지금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했다라면 아마 여기서는 더 이상 물러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그게 이게 네. 이제 철학과 철학의 충돌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단순히 뭐 약간의 뭐 정치적 견해 차이가 아니고 아주 본질적인 문제로 충돌하고 있는 중요한 것이기 말씀하신 것 때문에. 같은데 철학과 철학의 충돌이 맞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김무성 대표는 어쨌든 정치개혁,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자기적으로 공천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정치개혁이다. 상향 공천을 하자는 상향식 거고. 공천하자는 네. 것이고 특이라는 것도 만든 것이 상향식 공천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청와대나 대통령의 참모들은 우리가 공천권을 행사해야지만이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이른바 전략 공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는 못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만 그 은연중에 있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을 당이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청와대가 공천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김무성 대표 이것을 수용해 버린다면 김무성 대표에 대한 정치 생명의 문제가 진짜 걸립니다. 여기는. 추가로 좀 보태보면 아까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국군의 나라 행사에서 대통령과도 조우해야 그렇죠. 되는 것도 사실은 좀 불편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우하면 이 또 입장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어쨌든 모양새가 어제 청와대 관계자의 이야기 이후에 정면으로 좀 붙는 모양새가 됐고 네. 사실 어제 의총 내부에서 김성태 의원 발언 뒤에 조은진 의원이랑 좀 이렇게 격언이 오고 나간 다음에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 대목을 좀 잘 생각해 보면 네. 지금 상황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김무성 대표가 한쪽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 또 한쪽은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그만들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바꿔 말하면 현재의 상황이 김무성 대표에게는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고위원회 불참이라는 강수를 두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무성 대표 취임 이후에 최고위원 회의도 처음으로 불참을 하고 네. 오늘 국군의 날 행사에도 불참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청와대
청와대도 어제 박근혜 대통령 사실 귀국한 이후에 바로 청와대의 수석이 춘추관으로 직접 찾아와서 예정이 없는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김무성 대표의 행보가 이렇다면 청와대 계속해서 공천 쿠데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도 같은데요. 네. 공천 쿠데타라고 청와대가 규정을 했는데 어제 이제 청와대가 느닷없이 이제 안심번호 문제를 갖고 나왔는데 우선 정리를 하자면 안심번호제는 선관위 권고사항이고 여야 정개특위 합의사항입니다.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문제는 뭐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청와대가 불가하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네.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 받아친 게 그중에 맞는 건 하나밖에 없다. 응답률 2%에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심번호제가 본질은 아니고 청와대도 의총을 앞두고 굉장히 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새가 대단히 안 좋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야 합의 정개특위에서 선거 방식을 갖고 논의하고 있는데 그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수석이 그것도 이례적으로 고위 관계자로 해달라 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모양새인데 그렇죠. 그것은 오늘 언론이 아침에 조간이 다 얘기를 하고 있듯이 대통령의 의중이 100%다라고 읽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뉴욕에서 고생하고 오셨는데 외국 나갔던 성과도 다 묻히는 문제고 어쨌든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튀어나온 측면들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굉장히 급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성급했다고 보여지고 사실 좀 또 아쉬운 점은 비슷한 상황이 예전에 그 유승민 원내대표 때도 비슷한 국면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 비슷한 국면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건과 지금 건이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졸속 추진이라는 단어죠. 졸속 추진이라는 건 뭐냐면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하지 않았다라는 지점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건 바꿔 말하면 우리랑 상의하지 않았다, 청와대랑 상의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당에 운영하는 당대표의 철학과 청와대가 당을 바라보는 철학 이게 굉장히 다른 지점이 충돌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마 또 김무성 대표의 불참 이게 이후에 어떻게 이어질지 사실 좀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한 매체가 보도했는데 김무성 대표 의원총회 들어갈 때 한 메모지를 어제? 들고 갔습니다. 그 메모지에 담긴 단어들 굉장히 재미난 단어들이 많은데 반대 비판 말라, 물갈이, 사전 상의해야, 여야 같은 방법, 확정 아님 뭐 여러 가지 메모가 저 얘기는 있겠습니다. 이제 김무성 대표 저게 비판하는 청와대 입장을 이제 메모해 놓은 것이죠. 저게 반박을 하기 위해서 아마 김무성 대표가 메모를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철학의 충돌이라 얘기한 것이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청와대가 개입하는 게 맞지가 않죠. 아까 말했듯이 과거에 뭐 총재 시절 같으면 말이 되지만 안심번호 문제를 가지고 수석이 와서 이거 5가지 정도에서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 기본적으로 지금은 어쨌든 이제 김무성 대표도 배수의 진을 쳤다라고 보는 것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와대든 김무성 대표든 만약 이 파국이 온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첫째 국민이 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대통령과 정부가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파국을 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같은 어떤 사달이 벌어지고 있는 사태, 지난 6월과 7월에 유승민 사태와 다르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즉 여야 간의 협상 결과에 대해서 친박계가 일단 반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나서서 쐐기를 박는 모습이 유승민 사태 때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근데 다만 결정적인 차이들이 있는 것이죠. 명분의 문제인데요. 그 유승민 사태 때는 사실 청와대에 어느 정도 명분이 있었던 거 맞습니다. 왜냐? 야, 대통령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원내대표가 어쨌든 입법을 나를 뒷받침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나의 정책과 원내대표의 정책에 반대로 가면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그 명분이 있었고 실제적 여론에서도 그 명분을 지지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물론 여론의 흐름이 어찌 돼야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으나 청와대에 어느 정도 명분이 있느냐에 의문을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천권은 기본적으로 당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당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선거법의 문제는 전통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서 개정했던 것이지 다수결로 밀어붙인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공천권의 문제는 이름하고 당에 이름하는 것이고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공천에 대해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뭐 물밑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당의 공천 문제에서 청와대 수석이 직접적으로 야 이거 잘못됐어 라는 얘기는 청와대가 당의 공천에 개입하겠다는 걸 의사를 표명한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과연 명분에 맞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 당시 유승민 사태가 났을 때 다음 타깃은 김무성 대표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했잖아요. 지금 그게 현실화된 거로 봐야 됩니까? 뭐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순망치한의 관계다. 유승민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가 순망치한의 관계다. 그러면서 사실은 또 한쪽으로 김무성 대표 측에서는 그렇진 않다. 이 문제는 이것이고 이건 다른 것이다. 별건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김무성 대표 어제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 이후에 김무성 대표까지 결국은 물갈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즉 공천권의 문제로서 결과적으로 부각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실제 더 중요한 건 이 대목에서
여야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게 파국으로 갈 경우에 정개특위가 굉장히 경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도 이제 협상과 타협이 불가능해지거든요. 왜냐하면 타협한 걸 다시 그러니까 물론 완벽하게 타협은 하지만 1차적으로 합의해서 추진하기로 한 거 만약에 번복된다면 야당의 입장에 정개특위는 참고로 절반씩 들어가 있습니다. 여야가 반씩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는 게 관례인데 야당의 입장에서 한 발자국 진행할 명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전국뿐만 아니라 선거법 전체와 관련돼서 선거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시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은 이제 뭐 김우성 대표가 아웃복스냐 인파이트냐. 그 다음에 또 뭐 옛날 안철수 우리 저 대표한테 또 철수했냐 문제인데 어느 정도 이제 내공을 발휘해서 한판 붙을지가 이제 좀 게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좀 이렇게 재밌게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라고 봐지는데 아마 이 문제는 김우성 대표도 이 철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무성 대표 국군의 날 행사에는 불참하지만 오늘 오후에 부산 영화제 행사에 내려가 문재인 대표와는 만난다고 합니다. 자, 야권 얘기 잠깐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최고위원이 146일 만에 어제 최고위에 복귀를 했습니다. 인터넷 방송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인터넷 팟캐스트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이 팟캐스트는 정치인 정청래를 싫어하는 분은 5초도 못 듣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 증진 차원에서 해당자의 청취를 엄격히 금합니다. 공갈 아닙니다. 새누리당 정권을 향해서 포문을 열겠습니다. 당 대표로 뽑아주십시오. 나는 정청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 업계 메뚜기 정청래입니다. 실천력과 이론을 겸비한 완전체 전문가시라고. 네. 통일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종북이 아니에요. 그렇죠. 종북은 실제로요 절에 있어요. 절에 가보세요. 다 종하고 북이 있잖아. 이게 사실 불교계에서 들고 일어나야 돼. 네, 정 최고위원의 복귀. 재밌네요. 팟캐스트라는 게 뭐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니까 재밌는 거. 문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원군을 얻었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친노위 대표니까 뭐 어쨌든 뭐 대표가 빠지면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뭐 정청래 저런 부분들을 난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런 형태로 정치를 좀 재밌게 전달하는 건 좋은데 이제 어찌됐든 정청래라는 존재가 친노한테는 굉장히 우궁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선 노름의 독기자로 뭐 쓰는 줄 모른다라고 한다고 어찌됐든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굉장한 뉴스거리를 제공해주는 뉴스메이크다. 이건 팩트인 것 같네요. 청년은 좋죠. 사면 받았죠. 다음 총선에 유력한 라이벌은 지금 개인 신상으로 발이 묶였죠. 거기다가 최고위 복귀와 팟캐스트까지. 네. 다 지금 뭐 좋은 시절이죠. 뭐 정청래 최고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을 뜨겁게 달군 연예계 핫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봅니다.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전수형 연예 전문 리포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뜯어볼까요? 네. 사랑도 넘치면 죄,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어제 새벽 12시에 중국인 여성 A씨가 조인성 씨 자택에 침입한 사건입니다. 이 조인성 씨 문을 막 두드리면서 조인성 나와라 뭐 이렇게 난동을 피웠다고 하는데요. 결국 버티다가 경찰에 연행됐다고 하는 사건인데 다행히도 조인성 씨나 조인성 씨 가족에게는 신체적 피해는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중국 팬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게 조인성 씨의 집 앞에 온 시각이 새벽 0시 30분에서 1시 사이 그리고 정말 온 동네가 다 떠나갈 정도로 조인성 나와라를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사실 연예인들 사이에 굉장히 조인성 씨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보시면 아마 조인성 씨 저 집도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본인이 말하기를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이기도 하고요. 조금 팬들이 각성을 해야 할 것이 이게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습니다. 이제 1980년에 있었던 해외에 있었던 사건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존 레논 있지 않습니까? 네. 팬들에게 이제 총을 4발이나 가격을 당해서 결국 이제 사망을 하게 된 사건인데요. 굉장히 범죄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팬들이 좀 각성을 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매너 좋기로 소문난 조인성 씨지만 이번 같은 경우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싶다. 네. 이런 정도로 좀 격분을 했는데 그렇겠죠. 이 중국인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처벌은 받는 건 아니죠. 네. 형사 문제는 아니니까. 네. 근데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조인성 씨 입장에서 중국말 렸을 거 아니에요. 꽹가리는 안 쳤는지 모르겠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시끄럽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오밤중에. 그러니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건데 이건 결국 내 옆에 오지 말라는 거고 민사 문제거든요. 아마 조인성 씨가 여기까지 신청 아마 했을 겁니다. 대외 가처분 같은 게 어기면 한 번 어길 때마다 얼마씩 내라 이렇게 간접강제금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것까지 만약에 결정이 나왔으면 만약에 또 한 번 오게 되면 한 번 또 와서 두드릴 때마다 예를 들면 100만 원, 두 번 하면 200만 원 이런 식의 어떤 금전적인 배상은 할 수 있는데 집을 뭐 답을 넘어왔다든지 아니면 뭐 와서 뭐 무슨 뭐 껴안았다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 이것만 가지고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이른바 이런 극성 팬들 사생팬이라고 불리는데 문제는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CM블루의 멤버 네. 정용화도 이런 이런 팬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최근 정경화 씨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제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집에는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어서 이제 추석에 굉장히 부모님이 놀랐다고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 말고도 다른 스타분들이 굉장히 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피해를 호소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팬들이 좀 각성을 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돈 없는 사랑이 뭐 스토킹이나 주택 침입 등 범죄를 이어지면 법적인 처벌도 받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고 정말 사랑한다면 거리를 둔 사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조인성 씨 사건을 통해서 과거에도 이런 사건 한번 베스트 5인가요? 워스트 5인가요? 네, 워스트라고 해야 되겠죠. 네. 정해봤죠, 저희가? 그럼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5위부터 1위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5위는 이효리 씨입니다. 본인의 이제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렸는데요. 밤낮으로 초인종 울려서 굉장히 뭐 강아지도 제주도에 이상한 이후에요. 굉장히 제주도의 관광 코스처럼 돼서 괴로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올린 바가 있고요. 4위는 서태지 씨입니다. 이중 잠금 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인 이은성 씨가 차고를 열 때 그때 뛰어 들어갔다고 그래요. 네. 그러고서 바로 이제 1위를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미스코리아 출신 김성희 씨 아실지 모르겠는데 연예인을 되자마자 이제 본인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된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예. 스스로 당황하고 당황하네요. 은퇴를 하고 미국으로 바로 넘어갔었다고 합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본인도 모르게 혼인신고를 해버린다? 그게 어떻게 좀 가능했는지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마 구청에 가가지고 그 김성희 씨의 어떤 뭐 본적이라든지 한자 이름이라든지 그걸 신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고 있으면 있었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저는 그 당시 인터넷도 없는 시대에 김성희 씨의 인적사항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알고 거의 있었는지 스토커 그게 참 수준이라고 궁금하네요. 예. 스토커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극성 팬에겐 모두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죠. 네, 연예인 작가 전성 시대입니다. 왜 정말 확실히 연예인들은 끼가 많은 게 연예인들 왜 엔터테이너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미술 활동을 하고 있는 연예인들을 아트테이너라고 하거든요. 네. 본인의 정말 끼와 열정을 예술로 표현하거나 이제 홍보 목적으로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일대 조영남 씨가 지금 아트테이너로 일대로 하고 이제 40년간 지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후에도 뭐 김혜수 씨나 하정우 씨, 가수 나얼 씨나 솔비 씨도 지금 전시회를 열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솔비 씨가 제일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아, 솔비도 있고 지드래곤도 저렇게 전시회를 열었군요. 네네네네. 저건 누구의 작품입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아마 나얼 씨의 네. 작품인 것 같은데요. 나얼 씨도 이제 원래는 원빈. 네, 원빈. 아. 원빈 죄송합니다. 원빈 씨는 이제 본인의 뭐 로고에도 실을 정도로 작품 활동에 열중이라고. 지금 보시는 작품은 김혜수 씨의 작품입니다. 굉장히 예. 뭉크의 그림을 좀 닮은 것 같아요. 네, 본인의 그 애정에 담긴 그림이라고 하는데 솔비 씨도 굉장히 지금 작품 활동에 전념하고 있고요. 팝아트가 굉장히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상당히 것은 수준이 높네요. 예, 지금 보시는 것이 그림은 나얼 씨. 예, 나얼 가수 네. 나얼 씨가 그린 그림입니다. 굉장히 잘 그렸는데요. 그 2010년 유사가. 화가로 데뷔한 하정우 씨 같은 경우는 전시회 때마다 완판이라고 하는데 네. 과연 어느 정도 가격에 팔리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그 김혜수 씨 그림 하나 500만 원에 판매된 적도 네. 있었다는 것 같고 하정우 씨 그림 한 점당 50만 원에 판매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혜수 씨 아까 500만 원 판매된 거는 2009년에 어떤 출범했던 레이닝 어게인 이름도 멋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비가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한 500만 원에 판매됐다는 것 같고 되게 이제 많으면 한 100만 원 정도가 네. 된 것 같아요.
1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죠? 그럼요. 대단하신 분 또 김혜수 씨는 독학으로 미술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론가들 사이에서 대단하다, 재능이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예인들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그림도 그리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림의 수준이 지금 보면 굉장히 상당한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연예인의 이름값이 그림값에 포함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제 상업적인 면이 들어가서 이제 예술계에서 찬반이 갈리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요. 이제 아마추어 실력도 아니고 굉장히 뛰어나고 정말 신선한 감각을 예술계에 좀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작가 간의 세계관을 좀 확립한다면 더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계 소식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